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분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를 좀 들으려고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김준송 전 리먼 브라더스 한국 대표를 역임하셨고, 제가 꼭 한 군데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경력과 연륜이 있으신 분입니다. 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시청자분들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저는 글로벌 IB에서 30년 동안 이제 트레이더 일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은퇴해서 뭐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뭐 책도 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라면 직접 매매를 매매. 취직하신 거죠? 저는 내내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10년은 그냥 완전히 트레이더였고요. 네. 그다음 10년은 이제 트레이딩 헤드했고 마지막 10년은 뭐 대표를 하긴 했는데 대표할 네. 때도 트레이딩은 계속했습니다. 역시 매매하신 분하고 얘기하면 실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많으실 거라고 이제 미뤄 짐작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면 네. 오늘은 이제 대표님께서 주제를 이제 3월의 은행권 스트레스 전후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좀 3월 8일이었나요? 목요일 정도에 그 SVB 네. 실리콘밸리 뱅크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 중간 과정 다 생략하면 이제 비포하고 애프터를 보면 네. 이제는 뭐 그 얘기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줄어들었는데 가만히 보면 주식 시장은 뭐 사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조금 더 올랐죠. 그다음에 외환 시장은 약간 달러가 좀 약세인 정도. 그런데 사실은 금리 시장에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네. 금리만 많이 변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금년 말만 보면 5.25하고 4.25니까 1%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시장이 이제 아래로 보는 건데 이 정도면 일단 차이가 좀 많은 편이고 결국 뭐 연준이 맞든 시장이 맞든 둘 중에 한 명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연준이 계속 맞은 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맞는 경우도 사실 많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우를 보면 제가 이거하고 SVB 사태하고 좀 연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SVB 사태가 지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행권은 상당한 폭풍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금융위기까지 가는 데는 조금 이게 사이즈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뭐 정책 당국의 그 대처도 달라서 거기까지는 안 갈 걸로 많은 사람이 봤지만 어제 뭐 제이미 다이먼도 얘기했지만 이게 후폭풍은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중소형 은행들이 그 대출에 스트레스가 가면은 대출이 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이 덜 나가게 되면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사실 대출을 줄이고 예금을 늘려서 경기를 조금 이렇게 쿨 다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이런 식으로 질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연준이 금리 올리는 효과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연준은 말로는 뭐 지금 내린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올리지 않아도 목표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앞으로 갈 예상에 조금 근접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이를 보면 사실 요번에 그 금융권 스트레스를 보면 전과 후가 금리를 그 연준의 금리의 앞으로의 과정, 패스를 확실히 낮춰놓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 차이가 제일 크다고 봐집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중소은행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질 거다라고 보면 지금 SVB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금자들 간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수천 개의 지방은행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출과 예금의 어떤 그 활로를 열어주고 승수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지방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대형은행에다가 MMF에 돈을 넣어버리잖아요. 이 MMF는 승수 효과를 안 일으키는 거죠. MMF는 채권을 사놓는 거니까 자금이 안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중소은행 같은 경우 예금이 인출이 되다 보니까 대출을 못 내주고 대출을 못 내주다 보면 결국 경기 둔화라든지 금리 인상 효과.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맞습니다.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연준이 오를 때가 있고 시장이 오를 때가 있다. 서로 간에 물론 지나봐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2022년 같은 경우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때 시장에서는 그만 올려라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터미널 금리 목표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5.2 내년에 4.3이라면 시장은 이미 연준의 패를 다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효과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연준의 목표가 뭐 시장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쿨링 다운 시키는 건데 그거를 올리지 않아도 다운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내린다고 얘기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그 금리의 그 연준 금리의 패스는 지금 시장이 보는 걸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금융당국이 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금융당국이 요번에 한 거는 2008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번엔 그때는 조금 뭐 매뉴얼이 없었다 그럴까? 그렇죠. 조금 헤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리만이 망할 때도 리만도 사실 주말에 망했는데 무조건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리만만 사실 파산 상태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IB, CB, 뭐 AIG까지 다 아무도 뭐 정상적인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번 경우는 그때하고는 좀 다른 거는 그때는 기본적으로 모기지잖아요. 모기지는 이렇게 컨트리 와이즈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모기지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잘못되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서 앉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처를 보면 신속하고 좀 저는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경우를 보면 지금 SBB가 났을 때 크게 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디스카운트 재할인 창구를 열어주는 거하고 하나는 BTFP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채권을 이제 매입해 주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SBB 사태의 본질은 예금이 갑자기 늘어나서 어세 쌀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US 트레저리를 사놨는데 뭐 예금을 자꾸 갑자기 찾아가니까 대책이 안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은행이라도 50%의 예금을 하루아침에 찾아가면 세상에 어느 은행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스마트폰 뱅크런 시대죠.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창구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은행 간에 이제 그 페드 펀드 레이트로 다 조정을 하고 나서 그렇죠. 이제 아무도 못 맞추면 마지막에 연준에 가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뭐 B2 자금이나 뭐 이렇게 불러요. 금리는 낮은데 다들 하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벌칙성 자금이거든요. 근데 왜 제대로 못 빌려? 시장에서 못 빌 정도로 왜 그렇게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창구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연준이 야 너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무나 와. 내가 이거 잘 줄게. 그래서 디스카운트 창구를 열어준 게 하나고 BTFP는 새로 만든 건데 되게 스마트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은행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SBB 같은 경우에 채권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거 채권이라는 게 US 트레저리이기 때문에 US 트레저리는 계산할 때도 항상 현금으로 해요. 근데 막상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버리니까 그것도 현금이 아닌 측이 되는 거고 그럼 US 트레저리가 현금이라는 거는 팔아서 현금인 것도 있지만 미국은 리포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 리포를 해서 누구를 주고 그걸 이제 돈을 받는데 리포를 하면 헤어컷이라고 그래서 100원짜리를 주면은 한 90원이나 95원만 줘요. 뭐 그것도 괜찮은데 리포 거래 자체가 줄을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러니까 채권은 있는데 돈이 없는 상황이 오니까 야 너네들 가져와. 내가 무제한으로 받아줄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씩 빌려줄게. 그러니까 텀론으로 빌려줄게. 그리고 헤어컷도 안 할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중소형 은행들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보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될 게 없네. 그러면 내가 예금을 꼭 빼야 되는 게 아니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페드하고 뭐 옐렌 장관에 있는 재무부하고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별로 정부 편 듣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는 좀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럽 쪽은 사실 제가 보기에 SBB가 문제가 안 됐으면 CS는 문제가 될 일이 없었는데 심리적으로 무너진 거죠. CS는 한 5년 전부터 난리가 벌써 이미 난리가 난 데거든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특히 미국 쪽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연준 금리의 앞으로 패스가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것보다 한 1% 정도 아래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호사가들은 그런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이제 글로벌리 대처를 잘했다라는 게 앞서 2008년에 대한 어떤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왕좌왕했던 실무자들이 네. 이제는 어느 정도 헤드에 이제 올라가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좀 있던데. 예.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벌써 지금 네.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때 네. 워낙 놀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정보도 좋아지고 그렇죠. 중앙은행 간의 협조도 예전하고는 비교가 되겠습니까? 2008년이면 15년 전이에요.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미리 이제 선반영되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미쳤다. 저러다가 한번 크게 떨어진다. 아. 그런 경우가 매일같이 나오지만 주식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올라가고 싶은 거죠. 저는 굉장히 간단한 생각 하나 하는데요. 잘 안 빠지면 올라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진짜 잘 안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주식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섹터 올라가는 거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네.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본다라면 지수 자체 코스피 기준으로 2,400 안 깨지고 네.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안 깨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면 이건 진짜 굉장히 잘 강하거든요. 안 빠지는 거죠.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 뭐 유가 때도 그랬고 SBB 때도 그랬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식이 잘 안 빠져요. 네. 그래서 항상 잘 안 빠지는 건 오르더라고요. 유가 문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오펙 플러스가 감산했지만 저는 오펙 플러스나 SBB나 지금 상황을 보면 주식 시장은 뭐 국내 일부 네. 뭐에서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들을 보고 펀더멘탈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자 연준 얘기로 조금 한번 좀 네. 가보겠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달 점도표 5.2에서 지금도 점도표를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네. 노미널 금리가 5%대 초반이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5월 달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할 거. 네. 어저께 보니까 그 미국 쪽에서 보면 5월 달에 25pp 금리 인상하는 게 한 48%에서 오펙 플러스 얘기가 나오면서 56%로 잠깐 올라가긴 네, 했지만 예. 그래봤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반반이죠. 반반, 네. 약간 동결이 조금 많은 정도. 네. 연말 금리가 중요한데 연말 네. 금리는 지금 뭐 시장은 몇 번 말씀드린 네. 대로 지금 뭐 4.25까지 내려와 있으니까요. 그 실제로 그렇게 내려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이제 순수한 제 개인적인 네. 내피셜인데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항상 네. 이제 미국의 그 데이터들, 경제 네. 데이터들이 나올 때 CPI라든지 네.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네.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흔들렸고 우리 증시도 흔들렸고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이 올릴 수 있는 패가 보인다라면 CPI라든지 네. 고용 지표를 이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안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고용이든 뭐든 내려오는 쪽으로 이렇게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고용 데이터가 사실 연준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온 거거든요. 좋은 스타일로 나와서 이자율이 2년짜리 금리가 확 빠져버렸잖아요. 10년짜리도 좀 빠졌지만 그렇지만 주식도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렸잖아요. 네. 결국은 경기가 나빠질 거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상당 기간은 경기에 대한 지표, 그 다음에 실적, 기업 실적. 실적 이렇게 가지 이제는 금리를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좋은 뉴스가 진짜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괜찮을 거고 그게 위로 벗어나거나 아래로 벗어나면은 주식에는 좋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기를 좀 봐야 되고 실적을 봐야 되고 그렇게 좀 올해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전엔 고용 관련된 지표가 있으면 예상치가 있으면 뭐 내리면 좋고 오르면 나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반대든 간에. 근데 이제는 고용 관련된 거는 중간에 있으면 좋고 이게 많이 벗어나면 위로 아래도 둘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 걱정이 나고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 뭐 인플레이션 걱정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쪽이나 고용 쪽이나 이런 매크로 쪽은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최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 뭐 관심 뭐 국내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미국 빅테크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을 높여서 지금 안정시키는 건데 쿨링 다운 시키는 건데 그렇다면 빅테크가 똑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한 50bp든 1%인지 그 딱 찍어서 대출이 안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빅테크는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내려오면 빅테크는 나중에 벌 것들을 땡기니까 할인율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빅테크는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핀세트로 대출 나갈 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좀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면 항상 강자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그런 면에서 좋고, 근데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이론적인 것보다 그냥 제 조금 느낌인데,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좋은 상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글로벌한 상품을.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고, 보통 돈을 못 푸는 게 풀면 인플레이션이 나서 못 푸는데 그때 막 풀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주식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실제로 기술 개발을 하면 당연히 좋을 거고, 막말로 실제로 못 해도 돼요. 사람들이 기술 개발을 할 애들은 얘네들이야 하는 인상만 줘도 그쪽으로 돈이 몰릴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 2, 3년 이 사이클이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그 사이클까지 빅테크가 또 한 번 좋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기대감,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과 이론적인 설명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님께서 명절을 하나 최근에 이제 발간하셨는데, 제목이 투자의 기술입니다. 투자의 기술이고, 이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저도 이 책을 좀 봤는데 많은 노하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기본적으로 제가 그 IB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뭐 저는 아니더라도 IB 중에 그 잘하는 트레이더들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정말 돈을 계속적으로 버니까 저 친구들이 무슨 기술이 있나, 그런 게 첫 번째고, 또 IB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IB 전체가 트레이딩 비즈니스가 뭐 잘하니까 개인들도 IB처럼 거래하면 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배웠던, 아니면 제 주위 사람들이 잘했던 기술들이 뭔가,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책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이제 증권사에 이제 들어왔을 때, 뭐 그때 당시만 해도 피터 린치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목균형표도 없었다. 그때는 이제 뭐 하여튼 뭐 기술적 분석 책만 몇 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부러웠던 게 일본어를 못했지만, 일본에 가면 서점들이 이제 노하우가 담긴, 현업에 있으셨던 분들이 책을 엄청나게 쓰셨던, 그 중에 일부, 특정 신문사에서 소책자로 번역했던 거를 이제 저희 집에 있어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제는 정말 대표님처럼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반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책들, 이제 노하우가 담긴 책들이 정말 저는 소중하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딱 재미있는 게 느낀 게 투자의 기술이에요. 근데 스킬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뭐 딱 그거 같아요. 투자의 기술이라는 게 스킬이죠. 스킬 세트죠. 사실은 스킬 딱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투자를 하는 전체적인 그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투자의 방법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냥 저와 같이 일했던 IB 친구들, 그다음에 제가 느낀 걸로 보면 사실은 두 개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뭔가 뭐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하는 게 다 같은 건데, 뭔가 이렇게 베팅을 해서 뭔가를 맞춰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도 뭐 투자라는 게 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베팅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워렌 버핏도 베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측을 해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판에 들어가려면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룰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제할 줄 알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룰이라는 게 그 상품, 우리가 거래하는 상품을 알고, 그 다음에 자제할 줄 알고. 자제라는 게 이제 뭐 위험 관리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특별한 뭐 기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품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위험 관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상품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인데, 저도 제 책에도 옛날에 썼듯이 우리가 고스톱 룰 모르고 고스톱판에 들어오신 분들도 의외로 계세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 그냥 이 얘기 지금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특별히 평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개인 투자가들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증권사 사장을 좀 오래 했어요. 그게 트레이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만 만나면 무슨 종목 사면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단골 매니저? 근데 그 질문이 아니라 차라리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질문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종목을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꼭 종목을 골라서 사야 되고, 그런 쪽에 좀 편중돼 있고, 아직도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잘못된 건 없어요. 잘못된 건 없는데, 그게 과연 그 특정 개인의 가장 본인의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인지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웃으면서 피터 린치의 그 월가의 영웅을 이제 인용을 하죠. 피터 린치도 이런 얘기를 했다.
묻지 마라. 첫 번째, 나도 잘 모른다. 예. 두 번째, 언제 내 마음이 또 변할지 모른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애들로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30년 넘게 그래도 외길, 어떻게 보면 외길 인생이고, 네. 그렇게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우리가, 회사를 뭐, 경험도 있고, 네. 이렇게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업계에서 인정을 받으셨던 노하우가 있으셨을 텐데, 그 노하우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업계의 트레이더로서 계셨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네, 그 부분 한번 좀 개인치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한번, 투자의 예. 기술 적어 쓰면서도 네. 제가 항상 속으로 느낀 게 안에서도 내가 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 그거는 항상 다니면서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위험 관리는 쉬워요. 위험 관리는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위에서 그게 또 시킨 제일 대로. 어려워요, 개인 투자들은. 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위험 관리도 이제 IB처럼 한번 해보면 네. 어떨까.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험 관리는 쉽고 오히려 쉽고 기관에 있으면 안 지키면 바로 잘리니까요. 그렇죠. 위에서 바로 그냥 예, 그리고 콜 들어온다.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태여 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벌려면 좀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야 마음의 평화가 와야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공포와 탐욕 이래잖아요. 네. 그 말이 전 제일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뭐 주식을 사든 뭐를 하든 편안하던 사람이 뭔가를 하나 딱 시작하면 진짜 공포와 탐욕이 오고 그 다음에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뭐 애가 어리버리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항상. 그런데 시작한 다음에도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좀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좀 도사 같은 말이지만 마음의 평안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면 그 투자의 성격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고 내가 과연 나의 장점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그냥 남들만 따라하는 게 아닌지 그런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뭐 매일같이 뭐 사면 빠지고 팔면 오르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병행하기 어렵죠. 많은 분들이. 네. 예. 그래서 전업 투자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업 투자가도 할 수 있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투자를 할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셔야 된다. 그 방법은 뭐 개인별로 좀 다르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대표님 인상을 보면 역시 주식은 돌을 닦아야 된다라는 결론.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많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이루어 짐작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우리 대표님이 살아오신 길,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주식시장, 글로벌 경기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또 저희가 어렵사리 바짓가랭이를 붙잡아서라도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